네, 북한이 예상을 깨고 당 창건 기념일 무력 도발 없이 조용히 넘겼는데요. 김정은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금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요? 네, 이 가운데 한미 양국은 한반도 전 해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별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저희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이다, 어제나 그제요, 이제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빗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마침 그 전에 여기 나와서 네. 이번에 도발할 거라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저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근데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예상을 했죠. 하나는 이번에 할 거다, 하나는 선거일 전후에서 할 거다. 근데 예.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풍계리에서 천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8 노수를 통해서 이제 전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상들을 했는데요. 예. 어찌됐든 이번에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간 것은 앞으로 안 할 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날짜를 전략적으로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어찌됐든 이번에는 어제부터 이제 그 인빈시블 쉴드라고 하는 쉽게 설명을 하신다면. 네, 그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훈련이죠. 네. 그 훈련을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훈련은 이제 이미 이제 북한은 알고 있었고요. 이 정도 되면 선제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이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이제 늦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한참 또 안보리 결의안이 조율 중에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늦췄다고 볼 수 있고요. 더더욱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파워 대사가 예. 주 유엔 미국 대사죠. 네. 안보리 결의안 2270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판문점에까지 간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날짜를 11월 8일이나 그 뒤에 어떤 날짜로 이렇게 조금 조정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원래 같으면은 김정은이 이제 이런 날 금수한 궁전 같은데 참배를 하는데 이런 보도도 북한에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간 건지 아니 보도가 안 나온 건지 잘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전혀 이렇게 미동도 없이 이렇게 좀 가만히 가라앉아 있다라는 분위기는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될까 싶어요. 그거는 북한 체제의 속성과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발사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더 추가를 시켜서 일단 김정은 정권으로 볼 때는 북한 내부적으로 이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난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했고 또 9월 20일 날 정주위성 사출 실험을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기가 짧으니까 네. 더 이상 이 시간에 해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 즉 외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이나 주민들 결속을 위한 것보다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 해서 네. 조심스럽게 타이밍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북한을 우리식으로 봐갖고 예. 예상을 하고 서울에 잣대로 재면 안 되고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막가파 정권이다. 네. 또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즉흥적이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략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너무 우리식으로 북한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에 김정일 사망 3주기 때도 김정은이가 금수한 태양궁전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김정은 신상에 무슨 병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해서 과음을 하거나 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건데 속도 나지 말자. 예, 그것은 예.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북한 체제 김정은 보고 대외 정책 보는 것이 전부 다 북한이 보도를 해야지만 그제서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참 답답한 현실인데 예. 아마 김정은이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일 사망 3주기 때도 보도는 안 했지만 그 후에 김정은이가 금수한 태양궁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번에도 우리가 보도만 전적으로 해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안 갔다라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좀 아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네. 미동을 하지 않긴요. 북한
관영 매체들 또 TV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당창건 71돌 기념을 성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 군사 퍼레이드를 안 했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금산 태양궁전 간 게 안 나왔고 예. 그다음에 6차 핵실험이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보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해서 바꿔 그렇군요. 말씀드리면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6차 예. 핵실험은 안 해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타이밍을 제고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 전략적 계산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선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전략적 계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하나는 이제 11월 8일 날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가 아마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벌써 핵실험 한 지가 한 달하고도 좀 더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9월 9일 날 했으니까.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이 되면 아무래도 2270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 결의안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날짜 중에 어느 날짜를 정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IMO라든지 이카오라든지 국제해사기구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알려줘야 그 미사일 날아갈 때 박치기를 안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서로 충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요. 예. 내일 해도 뭐 전혀 왜 지금 이렇게 했지라고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 날짜를 택하면 그 날짜들이 되지 않겠냐 봅니다. 예. 앞서서 이제 그 김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이유도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안보리 대북 결의도 있을 거고 파워 대사의 방문도 있을 거고 또 한미 훈련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한미 훈련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북한 타격 가능한 규모로 크게 한다고 했잖아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북한으로서도 위협으로 좀 느낄까도 싶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북한의 위협 느끼는 것은 그네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벌벌 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네들의 방송 보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이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통신에서 뭐라고 했냐면 추워도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이다. 네. 이 한미연합훈련이 또 그리고 경고망동의 대가는 비참한 파멸이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짖는 개는 물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한 위협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반도의 정황이라는 게 지금 정황이 국제법적으로 상대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아도 네.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한쪽의 도발로 인해서 훈련 상황이 실전 상황으로 이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북한 쪽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네. 왜냐하면 이번에 실시된 아까 불굴의 의지 원어로 표시를 해주셨는데 불굴의 의지가 최대의 그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2번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정규적인 훈련이 아닌 차원에서 최대 규모라는 거고 또 로널드 레이건호라든가 최첨단 병기가 지금 전력에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겁을 먹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돌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이게 위협이 돼서 오히려 이걸 빌미로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 엄청난 규모의 군사적 도발은 좀 힘들 거고요. 예. 아주 그냥 간단한 그 국지 도발 이런 것은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NLL에서 DMZ에서 네. 또는 우리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GPS 교란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대규모 도발은 지금 한다는 것은 자기를 지옥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봐야죠. 만약에 이걸 빌미로 도발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역공을 당하겠죠. 지금 이제 도발이 우리가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도발이 이루어지면 네. 뭐 인내할 수 있을 정도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도발의 원점, 도발의 지원 세력, 도발의 지휘 세력까지 다 이렇게 공격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만약 이제 그 이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상 도널드 레이건 호투로 있는 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 그냥 항공모함 위에 떠 있는 이제 함재기만 생각하는데요. 예, 예.
함재기 속에 이제 폭격기도 있고 거기에 뭐 정보기도 있고 공중 조기 경보기도 있고 해서 그것만 해도 한 80대 정도 되는데요.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항공모함이 뜨면은 제일 앞에 전략 잠수함이 가고요. 그다음에 호위함 구축함이 가고 다시 뒤에 군수 지원함이 따라가고 그 뒤에 다시 전략 잠수함이 따라가거든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꽤 괜찮은 국가의 그 공군력보다 해군력보다 더 세요. 네, 네.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 한국의 해군과 공군력도 같이 들어가서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불을 지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불을 들고 집섬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네. 자, 조금 전에 그 파워대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파워대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발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변수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낸 최고 실무 책임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와서 판문점도 갔고 예. 또 하나원도 방문을 했고 예. 또 탈북자 가정까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중을 울리는 거죠. 판문점에 갔던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떤 도발을 할 경우 만일의 경우 우리가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 본토 방어와 마찬가지로 방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화적인 효과를 얻는 게 있을 것이고 네. 그와 동시에 동전의 양립처럼 탈북자 가정을 방문했다. 네. 또 하나원을 방문했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군사적 도발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자꾸 유린한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간접적 효과도 거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요. 이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과연 북한에서 얼마나 위협으로 느끼고 뭐랄까 문제로 느낄까도 싶기는 해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끼죠. 네. 지금까지의 형태가 보면 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제재의 첫 번째로 계속 제재를 해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제재를 해나가겠다는 두 가지 축을 지금 내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셔만 파워 대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지금 핵 그리고 이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것도 동시에 너희들한테 간다. 네. 그러니 빨리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네. 2014년도 10월에 커미션 오브 인콰이어리라고 하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어마어마한 보고서를 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고 거기에 핵심 내용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김정은을 포함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람을 소위 말하는 그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라고 하는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했죠. 문제는 이런 거죠. 설령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계속 유엔 총회에서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예. 북한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10월 달에요. 지금 10월 달에 작년도 6월 달에 서울에 소위 말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서울 사무소가 유엔 산하의 서울 사무소죠. 네.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올 10월 달에 그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합니다. 예.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요. 예. 그러면 유엔 총회에서 이것이 아마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안보리에서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북한에 대한 압박이고요. 네. 그것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의 주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죠. 문제는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소위 말하는 김정은 일당을 ICC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문제 자체, 논의 자체는 예. 북한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봐야죠. 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최고 존엄이 사실상 ICC 회부로 지금 논의가 된다는 거란 말이죠. 예, 예. 이 자체가 압박이죠. 말도 못할 정도의 범죄자다 이런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군요. 자,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제 어제 파워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이라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8일 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자적인 제재를 했죠. 뭐 북한의 기업이나 기관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추가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대북 제재 결의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민생 부문은 제외되지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생 부문을 추가하는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는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얻는 각종 뭐 불법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죠. 해외 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래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차단하는 조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조금 아까 인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퀄리티를 좀 높이고 영역을 더 확대하는 문제 또 대북 전단을 갖다가 대폭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추가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뭐 EU와든지 협의를 했지만 유관국들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북한을 옥죄할 수 있는 것,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북한을 옥죄서 더 이상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경종을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뭐 있습니다. 말씀하시지만 김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좀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될까 싶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취해왔던 대외정책의 기조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는 협력 동반자 관계 아니겠습니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중국이 그에 대한 요번에 해경 침몰 사건도 있지만 네.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당신과 우리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해놓고 왜 안 지키는지 꾸준히 설득하고 권유해서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또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